남봉꾼이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스토리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냐? 왜 좀 안심하게 될까? 남봉꾼도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나랑 똑같이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벌 받는 느낌과 같은 거예요. 벌 받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네. 뭔가 이게 스토리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나쁘던 그러나 부럽던 그 남봉꾼이 네.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결혼 생활하게 되면 근데 다음 날부터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다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니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여러분들의 무식함, 무지함을 네. 또 매번 깨워드리는 매우 불편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북 언더스탠딩입니다. 북 언더스탠딩은 요즘 알라딘의 망건당 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망건당 정액제 서비스. 네. 망건을 읽어라 평생. 그 만권당에 가입하면 알라딘의 전자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영상도 볼 수 있고. 네. 네. 자, 오늘은 무슨 책을 읽습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한테 맨날 미술을 알려주시는 미술 선생님. 아, 그 선생님. 네, 아치뉴 이세라 대표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미술책이에요? 미술책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들어봅시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미술책이 아니네요. 미술책. 네, 오늘은 문학과 관련된 책을 좀 가져와 이렇게 봤습니다. 있어 보여. 미술, 문학에 뭐.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하네. 사람이 뭘 하면 있어 보이는지를 잘 정확히 알고 아시는 있죠? 분이네요. 네. 네. 와, 문학 좋네. 네. 소설은 아니고. 네, 소설은 아니고 이제 비평가가 쓴 책이에요. 이언 와트의 근대 개인주의 신화라는 책인데 제목도 진짜 있었구나. 근대 우리가 개인주의가. 근대 개인주의 신화. 우리가 왜 그 개인주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때 이 이언 와트가 이 개인주의라는 게 대체 뭐고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에게도 친숙한 4명의 문학적 인물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돈키호테, 희대의 사기꾼이자 남봉꾼인 도누안,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까지. 별로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인물도 아니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렇죠. 인물이죠. 네, 소설 속 인물들이죠. 이 작품들은 다 이게 서구 문화권에서는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들이고 예. 이언 와트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개인주의를 구현하고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예. 혹시 두 분은 이 책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기억이 안 읽어봤습니다. 한 권도? 들어보기만 하고. 네. 이프로님은 아, 이 책 말고 그 뭐 파우스트나 돈키호테 뭐 네. 그런 거 돈주왕 그런 이런 거. 나 다 안 읽어봤어. 근데 돈주왕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니까 남봉꾼. 닮고 싶은. 로빈슨 크루소 읽어봤을 거고 파우스트 로빈슨 읽어봤을 크루소. 거고. 그쵸. 돈키호테 아니 그 뭔지 로빈슨 알고. 크루소 매우 얇은 문고판, 어린이판 이런 걸로는 그렇죠, 봤지. 그렇죠. 예전에. 근데 이런 제대로 된 풀 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읽으셨어도 좀 기억이 희미해지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제가 줄거리까지 해가지고 돈키호테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 아는 돈키호테도 내용인데 제대로 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렇죠. 오늘 소개하는 4권의 책들이 거의 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 책을 쓴 이언 와트는 영문학자이고요. 문학평론가예요. 영국 사람이고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47부터는 이 스탠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평생 동안 재직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좀 늦게 교수가 됐네요. 늦게 47 정도에. 예. 뭐 47? 아 그러네. 47. 47이면 뭐 새롭게 아니고. 시작할 나이가 아닌데. 뒤늦게 문학에 꽂혔나? 네. 어쨌든. 이 책은 이언 와트의 유작이에요. 이 사람이 좀 말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뭐 그랬었는데 말년에 병상에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지필에 매달렸던 책이고 저자 평생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지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책에 근대, 개인주의, 또 소설과 뭐 책 읽기의 즐거움까지. 그 근대도 그렇고 이 개인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결코 이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책이 학술서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쓰였기 때문에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또 근데 생각보다 쉽게 재밌게 읽혀요. 그게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4명의 문학적 인물을 통해서 개인주의를 탐구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주의를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 책은 우리에게 책 읽기, 그중에서도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책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왜 하필 개인주의라는 주제를 택했을까요? 개인주의에 왜 관심이 있었을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이력에서 좀 중요한 어떤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쟁 포로로 잡혀서 이 사람이 강제 노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전을 했다가 참전을 했어요. 연합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일본군 포로로 잡혀가지고 태국이랑 버마,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 지역을 잇는 그 철도 공사를 하게 돼요. 예. 그 공사가 영화로 좀 만들어진 그 공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혹시? 네.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무슨 50년대 다리였는데 화이강의 다리. 화이강의 다리. 네. 야, 옛날에 무슨 주말의 명화 같은데 나왔던 그런 영화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다리가 바로 이 사람이 노역을 했던 그 다리인데. 이야, 진짜 암담한 경험을 했구나. 그럼요. 예. 근데 이 철도가 그 산악 정글 지역을 관통해서 나 있는 그런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노역을 했어야 됐고 예. 죽음의 철도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부자재를 그 계곡으로 끌어올리고 지고 가고 뭐 네. 넘어지고 그랬을 거 네.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겠다 진짜. 살기가 싫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듯이 극한의 생존 투쟁을 경험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 그게 생기기 시작해요. 네. 아, 맨날 일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건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근대 개인주의 신화에서 분석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 네 인물 중에 한 명, 예. 로빈슨 크루소가 사실 딱 그런 인물이잖아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투쟁하는 개인. 네.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줄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표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10년? 10년. 10년 조금 더 되지 않겠나 느낌이?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중간에 그쵸. 무슨 막 프라이데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한 20년? 무려 28년. 28년? 네. 와. 무려 28년인데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오만 일을 다 겪잖아요. 예. 뭐 농사도 지었다가 뭐 기구도 개발했다가 뭐 집도 지었다가 배도 만들었다가 식인종도 만났다가 살인도 저질렀다가 이제 이런 오만 것들을 다 하는데 근데 이것들을 다 왜 했냐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예. 네, 예. 생존 본능. 그러니까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언하트에게 있어서 이 로빈슨 크루소는 생존에 대해서 정말 비이성적일 정도의 활력과 의지를 지닌 대표격이에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막 그런 말 많이 종종 하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빈슨 크루소에서 그런 어떤 생존 본능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인물들도 있잖아요. 3명의 다른 인물. 파우스트, 도누안. 또 아까 한 명 누구였죠? 파우스트, 도누안, 돈키호테. 돈키호테. 예. 근데 아까 뭐 두 분 중에 누가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맞아요. 돈키호테는 로빈슨 크루소랑은 좀 캐릭터가 다른데. 그렇죠. 많이 다르고 도누안도 너무 다르고 이 네 인물들은 너무나 다른 성격이고 너무나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저자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지. 자발적인 방랑을 택한 인물들이거든요. 예. 온 세상을 널리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첫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파우스트의 서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있어요. 집은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거에 별로 파우스트가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를 만나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거에 더 무게를 두죠. 그래서 뭐 이태리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막 이러는 거거든요.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정의로운 기사가 돼서 내가 세상의 온갖 불의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방랑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기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떠나는 거였죠. 집을 네. 팔고 집을 팔지는 않아요. 집은 파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얘기해요. 집은 사서 모으는 거라고. 팔지는 않고 이제 떠나는 건데 다행이네. 근데 이전의 서사적 전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집을 떠난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파멸을 뜻했거든요. 옛날의 서사. 옛날의 느낌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아담과 이브 그래 에덴 네. 동산을 떠나면 그게 떠나죠. 파멸이지. 네, 추방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그 카인과 아벨,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여서 카인이 받은 형벌은 너는 평생을 떠돌리라라는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저주이자 형벌이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산책 여행이 아니라 좀 공포스러운 일이었겠구나.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목민처럼 완전히 이렇게 휙휙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네. 뭐였을 것 같으세요? 떠날 수 있었던 자유로워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면 세상이 궁금해서? 세상이 궁금해서 내가 지금 못 떠나고 있는 이유가 저요? 뭐예요? 그거를 한번 떠. 아, 처자식.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처자식 때 못 떠나지 우리는. 안 그러면 그냥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돈키호테는 그 처자식이 거칠 게 없잖아. 없네. 없죠. 크루소도 아니면 네. 처자식이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거나. 그렇죠. 이 네 세계는 다 책임져야 될 부양 가족이 없어요. 야, 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지. 나 그쵸. 같으면 미국 가서 살았다 난. 왜 우리는 미국 이들 중 누구도 사회적 간섭에 따라 결혼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꼭 뭐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가족들의 유대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중심을 두는 게 중심을 개인에 두는 게 개인주의의 어떤 기본 전제라고 했을 때 자기의 욕구에 충실할 수 있구나. 그게 그쵸. 뭐든.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고 특히 파우스트나 도누안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기꺼이 가겠다. 라는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 욕구 실현을 어쨌든 가장 이 최우선의 과제로 두는 거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이 나왔을 때 되게 옛날일 텐데 이런 게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당시에? 로빈슨 크루소? 아니 로빈슨 크루소는 아니어도 파우스트니 지금 돈 후안이니 이런 네. 게 나왔을 때는 네 소설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제외하고 파우스트, 돈키호테, 도누아는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네. 근데 이 소설들이 어느 시기에 나오냐라고 하면은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반종교개혁은 뭐예요? 그러니까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고 그것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반종교개혁 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교에 대항해서 구교가 다시 자기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야. 그렇죠. 네, 그 무렵의 시대상과 이들의 캐릭터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게테르 파우스트와 또 이제 또 다른 판본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이 이완 와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사람의 파우스트이거든요. 괴테의 파우스트보다 200년 정도가 앞서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말로의 파우스트도 그렇고 돈키호테도 그렇고 도누안도 그렇고 결국은 다 마지막에는 징벌을 받습니다. 네, 구원이 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징벌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언 와트가 왜 이들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그 반종교개혁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말에 네. 너희들 꼴리는 대로 까불면 저렇게 돼? 그렇죠.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결론이네요. 어디 맞습니다. 함부로 날뛰어? 네. 그럼 사람들 그거 보고 그 자식 이렇게 될 줄 알았네. 그런 그렇지. 어떤 교훈적인 결말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돈 후안이 행복하게 살았어 봐. 얼마나 화가 나.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그렇지.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우스트부터 한번 우리가 봐보면요. 네.
그 파우스트 하면은 우리 괴테의 파우스트 제일 먼저 떠올린다라고 이야기를 괴테의 했잖아요. 파우스트 말고 다른 파우스트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근데 이 파우스트가요. 괴테가 제일 먼저 쓴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괴테가 창작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파우스트라는 테마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우스트가. 네. 파우스트가 누구였냐면 16세기 초에 독일에는 널리 알려진 떠돌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네. 게오르크 파우스트, 뭐 파우스투스라고도 불리는 마술사였는데 예. 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당대의 자료도 꽤 남아 있어요. 실존 마술사. 실존 마술사. 네. 흑마술과 점성술과 뭐 연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실제의 마술사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동춘 서커스단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인가 보네요. 네, 그런 예. 느낌을 이제 전설 주는 속에 거죠. 나오는 그런 인물인가 보다. 이 파우스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 파우스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 파우스투스 박사도 결국은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체로 부정적인 기록들이 좀 많은데 파우스트는 자기가 세상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라고 주장하는 허풍쟁이의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루터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한 그 기록이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루터가 파우스트를 사기꾼으로 보지 않았어요. 루터는 이 사람의 마술적 권능을 인정했거든요. 실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다만 이 능력이 악마로부터 왔다.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기했겠지. 사실 사기였을 텐데. 마술이 원래 그런 겁니다. 속아주는 거고. 그렇지. 근데 실제 기록을 보면 너무 생생해요. 마술? 네. 왜요? 실제로 흑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고대의 어떤 인물을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네. 예. 실제로 그래서 그 인물이 와요. 영혼을 부른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부르고 무당이었네. 그치.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네. 갑자기. 그래서 막 모두가 다 혼비백산했다 이런 막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람의 행적들을 보면서 저거는 뭐 거짓이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마가 저거는 악마랑 계약을 맺어서 저게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내렸다. 네. 근데 바로 이런 시각 있잖아요. 그 파우스트가 악마와 모종의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루터파의 이런 시각이 파우스트를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드는데 전설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어나트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악마와 계약했다는 게 당시로는 매우 충격적이었겠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특히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던 때였고 예. 막이 들린 사람, 악마와 내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이미 하나의 장르가 돼가지고 막 유행하던 그렇겠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파우스트가 1540년경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파우스트에 대한 첫 책이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죽은 지 40-50년이 지난 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인 관심이 막 높았다라는 거죠. 파우스트서라는 책이 최초로 그 출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뭐 파우스트의 기행이나 죽음 관련 일화들을 짤막하게 모아놓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문학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어나토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1600년대 초에 출간이 된 크리스토퍼 말로의 파우스투스 박사라는 책입니다. 출판은 1600년대였지만 연극으로는 이미 1592년에 초연이 됐던 그 작품이거든요. 괴테의 파우스트보다 200년 정도 먼저 쓰였고 이야, 크리스토퍼 말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낯선 이름이잖아요. 예. 우리 이상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국 극작가 하면 우리한테는 셰익스피어 당연히. 예. 네. 근데 셰익스피어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말러가. 그리고 당대에는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어떤 연극에 한해서는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다라고 당시에? 기록이 되는 네. 네, 아주 유명한 극작가이거든요.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문학가들이 뒤에 파우스트를 재창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 파우스트 스토리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말로의 파우스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흥미로운 대목이 많은데 이어나트가 꼽는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그 갖고자 했던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나에게 그럼 초자연적인 힘과 지식을 달라고 하고 그 대신 너는 내 영혼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거두어갈 수 있다. 생명을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마가 계약의 증표로 그러면 피로써 서명해 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오케이라고 하고 루시퍼에게 육신과 영혼을 다 바친다라고 서명을 하려는 순간 그 순간 파우스트의 비가 차갑게 갑자기 굳어가지고 피가 서명을 순간적으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가 이렇게 굳는 거는 무슨 징조일까? 내가 이 계약서를 쓰는 게 내키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파우스트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 대목에서 누가 내키지 않아 하느냐, 이 내키지 않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는 짐작이 가능하죠. 나지 뭐나 스스로. 신. 신? 저 위에 있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파우스트야 그러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다 이건. 왜냐하면 파우스트의 옆에 계속해서 여기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선한 존재,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가 계속 파우스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내가 이 계약서를 쓰는 게 내키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이어서 바로 파우스트가 뒤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되지? 내 영혼은 나의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는 이 대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대목이 당시에는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또. 신은 상관없고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건 분명히 생각. 신의 의지일 수는 있으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네. 이거 외에도 이 말로의 파우스트에는 아슬아슬한 대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그 내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파우스트가. 네, 죽어서 나는 고통받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런 세상은 없으니까. 근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단적인 발언인 거거든요.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그렇지. 그러네. 아니, 네. 훌륭한 인물이네. 아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종교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말로의 파우스트에는 그런 대목들이 일단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었다. 그려낸 파우스트라는 인간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약간 맥락이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신의 존재보다는 하여튼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그 원래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똑똑해지긴 하는데 너 똑똑해지는 게 뭐가 중요해? 이걸 왜 따먹었어? 신과의 뭔가 절연이 되잖아. 약속을 깬 거잖아. 그게 그렇죠. 더 중요한 맞습니다. 시대였는데 지금은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야 버려져도 괜찮아. 난 궁금해. 네. 하고 확 먹는. 바로 그거예요. 파우스트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알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죄의 씨앗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의 파우스트는 사지가 찢겨서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나요.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당신은 너무 용서가 안 되는구나.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년 뒤에 나오는 괴테의 파우스트는요. 용서를 받아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 전혀 다른 결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받냐. 말로의 시대의 개인주의 이런 신을 거슬러서 욕망하는 개인의 존재는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제거해야 되는 존재였던 건데 특히 구교의 입장에서는 더 그랬고 근데 이 파우스트의 시대, 그 괴테의 파우스트로 가면은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던 거예요. 이 말로의 파우스트의 시대에 통용됐던 어떤 그 종교적인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럼으로써 교황이나 뭐 고위 성직자의 중개나 매개 없이도 신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면죄부 없이도 한마디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이나 생각, 양심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가
루터 본인은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루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를 발전시키게 돼요. 개인주의자들을 낳게 되고 탄생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자가 늘어날수록 교회의 권위나 뭐 신자들의 집결력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권위의 도전. 그렇죠. 네. 개인이 출연하려면 권위의 도전이 일단 있어야 되겠군요. 필요하겠죠.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단주의. 그렇죠.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도 이제는 더 이상 신 앞에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했던 게 신교의 논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근대화되는 과정이겠지. 그게. 맞습니다. 네. 너 이러면 혼난다 너. 보통 5살 7살한테는 그렇게 하자. 애비. 뭐 우리 사람한테 가르칠 때도. 근데 개인주의가 꼭 좋은 걸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언하트도 이 책에서 개인주의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긍정도 아니고 완전한 부정도 아니고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이언하트가 그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다지 권할 바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주의라는 게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사조 아닌가. 그냥 존재 그 자체인 것인데 존재가 나쁘고 좋은 게 뭐가 있으며 존재를 관계로 설명한 보통 거지.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주변인들은 불편해질 수는 있잖아요. 제가 나를 좀 배려를 해주지 왜 지 중심으로만 해?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네. 건데 그 불편함 자체가 전근대적이라는 이야기. 아니 근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이 이건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개인주의의 시대니까 그게 다 인정이 되는데 사람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부작용이 더 커서 너무 집단주의적으로 너무 생각하니까 개인주의가 등장했는데 개인주의의 부작용이 또 많이 부각되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집단적이거나 관계로 규정하는 게 더 훌륭해. 저는 그런 시대도 다시 올 거는 같아요. 그 개인주의의 폐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뭐 이런 것에는 완전히 둔감해지는 상태 있잖아요. 저보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안 대표가. 그래? 너무 너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 그래요? 공감 능력 떨어진다고 공감 능력 매번 뭐라고 떨어진다. 합니다. 그런 인물이 이 4명 중에서 누굴 것 같으세요? 주인공 중에 돈후안. 돈후안이겠죠. 돈후안. 정도 한다니까. 돈후안은 진짜 재밌게 사는 거지. 근데 진짜 너무 부러워서 짜증난다고 할까? 네. 돈후안은 그 희곡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네, 스페인의 수사였던 티르소 데 몰리나라는 사람의 그 희곡의 주인공이고 희대의 사기꾼이자 남봉꾼이고 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유린을 하는데 근데 아주 정말 독특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가책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 어느 날 돈후안이 탄 배가 난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티스베아라고 하는 어부의 딸이 아주 아름다운 어부의 딸이 생명을 구해주고 돌봐줘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돈후안이 당연히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결혼하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나 생명 구해줬으니까 게다가. 그렇죠. 네,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닐 거면 책임을 져라. 왜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살려줬냐. 그렇지.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다는데. 그러니까 네. 셋 중에 하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예쁘지 말든가. 그렇지. 구해주지 말든가. 그렇지. 청혼을 거절하지 말든가. 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은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뭐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기분이 좋아서라도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티스베아도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를 오케이를 하고 오케이 하지. 오케이. 네, 티스베아의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요. 예.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이 돈후안이 어떤 짓을 하냐면 티스베아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하인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티스베아의 말을 훔쳐 타고 달아납니다. 티스베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안 죽고 티스베아는 복수를 다짐하죠. 왜 그랬대? 그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설마 나으리 주인님 이 여인까지 유린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묻는 하인에게 돈후안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나는 남봉꾼이잖아. 왜 내 본성의 족쇄를 채우려고 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 생겨 먹은 대로 살다 갈 거야 나는. 난 놈일세. 와. 이 이언하트가 결국은요, 이 책의 말미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네 명을 결국은 하나의 어떤 아주 명징한 어떤 카테고리, 공통점으로 묶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사가 있다면, 실제로 이것도 어떤 문학 작품의 대사인데, 나란 놈, 생긴 대로 살다 갈 것이다. 라는 어떤 희곡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결국은 이 네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신 자체가 그거다, 태도 자체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생긴 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살다가 갈 것이다. 가는 것이.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주의라는 게 자기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두 분의 어떤 통찰력에 제가 놀라게 되는데 이언하트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자기 합리화. 옆에서 아니 제가 많이 보고 있죠. 보거든요. 보고 있지. 많이 보거든요. 제가 좀 과할 때가 있어 가끔. 아니 내가 무슨 내가 틀린 말 했니? 뭐 왜 그러시는데요? 네. 아니, 틀린 말을 했으면 말이 틀리다고 할 것이지 왜 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 네. 그 극도의 나르시시즘을 이제 경계해야 될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되는 건 그 자체가 그분 자신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까?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자기 애잖아요. 자기 애. 자기애죠. 자기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자기 자기일 수 애잖아요. 있죠. 네. 나는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그만큼의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문 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어찌 보면 살아가는 에너지의 기본인데 그게 좀 과한 건데. 그렇죠.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온통 자기 생각에 gat혀 있고 그 온통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어떤 감정?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런 힘들죠. 분들이. 네, 네. 그런 어떤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좀 심한 나르시스가 있다. 그럼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전체 썸은 불행해질 경우가 있죠. 그렇죠. 불편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나만 그러면 사실은 고통과 행복이 순수히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전체의 결론이 좋은 거냐. 그렇죠. 사회적 동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은. 그런 고민은 남죠. 근데 보통 사회생활을 못해 그런 분들이. 맞아요. 저절로 알아서 그냥 네. 조직이 알아서 조용히 걸러주는 건가요? 걸러주죠. 이 도누안의 결말도 파우스트랑 뭐 비슷해요. 예. 도누안은 역시 자기가 이제 농락하려고 했던 여인의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좀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요. 억울하게 죽은 이 원혼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스토리가 이 도누안의 결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도누안이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사면해줄 고해 신부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원혼이 칼같이 거절을 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또 전달을 하죠. 예, 이게 신의 응보다 죄값을 치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로의 파우스트처럼 이 티르소의 돈후안도 역시 징벌에 처해지는 건데요. 근데 이 티르소의 돈후안이 나오고 200년이 또 지난 후에 19세기 초에 호세 소리아라는 사람이 돈후안 이야기를 또 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전혀 다르게 전개가 돼요. 전형적인 그 낭만주의적인 스토리로 가게 되는데요. 유린하려고 마음먹었던 도냐 이네스라는 여인이랑 이 돈후안이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거. 맞습니다. 진짜 큰 남봉꾼한테는 진짜 형벌이지. 치명적인 거지. 형벌이 이게 더 큰 진짜 조심해야 형벌인가요? 되거든 그거. 그렇지. 도나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가족을 이루는 것, 정착하는 것에 어떤 열망도 없었던 사람이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나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막 졸라요. 예. 진심으로. 예.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어떤 스토리 전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스토리 전개는 요즘의 어떤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예. 되게 진부하고 뻔한데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은 우리는 좀 안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난봉 스토리가 합리화되면서 용서를 받죠. 정리가 딱 되는 거잖아요. 네.
뒷부분이 이렇다면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만해. 네. 이상한 거지 사실. 이런 스토리 전개가 되면은 왜 우리는 안심하게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질까요? 우린 남봉꾼이 못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거에는 어. 이런 파우스트나 혹은 뭐 여러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소설과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는데 못 하고 있던 차에 그것이 실제로 스토리로 벌어지니까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또 질투가 안 생기지. 그렇지. 이런 남봉꾼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 야, 그럼 좀 억울하잖아. 나도 남봉꾼이 돼야 그러니까 되겠다. 두 가지 욕망을 다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대리만족을 실제로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으로 감으로써 네. 그렇게 그렇지. 못했던 내가 사실은 좋은 선택을 한 거거나 보상을 받는구나 상대적으로 라는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해주는 아주 네. 명쾌한 해석이십니다. 그럼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작품들이지요. 네. 명쾌하네. 네. 그러나 조금 전에 질문은 남봉꾼이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스토리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냐? 왜 좀 안심하게 될까? 남봉꾼도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나랑 똑같이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벌 받는 느낌과 같은 거예요. 벌 받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네. 뭔가 이게 스토리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음. 그 나쁘던 그러나 부럽던 그 남봉꾼이 네.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다음 날부터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다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니 벌 받는 거랑 마찬가지지. 벌 받는다고 네. 생각하는 아니에요? 겁니다. 아니에요. 난 맞는 얘기 같은데. 비슷해요. 이언 아트의 시각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데요. 그래. 아유, 문학평론가 써도 되겠네. 근데 이제 평론가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이 다듬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언 아트에 따르면 사회 체제를 안정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Exactly. 사회 체제. 어떤 그렇지. 사회 체제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혼인, 네, 음. 혼인제도일 거고 더 정확하게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혼인제도겠죠. 일부일처제라는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적인 체제를 지지하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결말들이 결국은.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야 또 문학 작품이 안전한 느낌이 들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극도로 평등을 추구하는 강제 배분 방식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재산은 평등해야 한다. 이것도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본성에는 매우 안 맞는 시스템이죠. 결혼? 일부 일처제는 특히 생물학적인 본성을 매우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괜찮겠어요? 사실은 생물학적인 나는 동의해. 나는 동의하고 괜찮은데 그렇다. 본인은 괜찮겠냐고 이러면. 아니 네. 그렇잖아요. 그 네. 원래 수컷은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게 유전자한테 유리하고 암컷은 반대로 그게 불리하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남봉꾼이 나오려는 유인이 계속 있죠. 그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문학 작품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다. 이언 아트에 따르면은 예. 이 도누안이 보여주는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무감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부정적이고 불쾌한 형태의 개인주의다라고도 이언 아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까 자기중심적, 뭐 나르시시즘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고의 폐해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 나와서 뭔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제 전문가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고민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맞는 거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전후 맥락을 아마 다 고려하고 뭐 따져보면은 특정 맥락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만 떼어서 들으면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과 근거가 그러면은 나 자신의 기분이나 나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나? 내가 기분 나빴으니 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를 돌보고 나를 뭐 보호하고 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나를 중심에 둔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근데 그게 과해지면은 결국은 도누안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회의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아가 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과도한 나르시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그 전체와 집단이 공유하는 그 나름의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처럼 사는 거가 내가 보기에는 불편하니 넌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집단주의잖아요. 네. 그게 돈키호테처럼 살아서 그 다 주변인을 불편하게 하는 돈키호테나 돈키호테처럼 산다는 걸 굳이 막아서 그 돈키호테를 불편하게 만드는 돈키호테 이외의 집단이나 그게 뭐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니 네가 잘못이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그것도 개인주의지 일종의 개인이 아닌 집단형 개인주의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개인주의의 대척점을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주의의 대척점은 오히려 반성이 있느냐 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척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좋은데 지금 키워드는 개인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지금 역으로 돌릴 수는 없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이제 개인주의가 막 싹 트던 시기였을 거고 지금은 개인주의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좀 덜하지. 오히려 더 좀 개인을 좀 더 이렇게 개인주의가 필요한 사회인데 오히려. 근데 조금 개인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욕 먹잖아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개인주의가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주의의 진짜 병폐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집단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반성이 없어지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병폐인 것 같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생각이 다 오라 라고 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 모든 행위나 모든 사조에서 필요한 것이고 개인주의 그 자체는 그냥 그 본성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개인주의인 것과 개인주의 아닌 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는 다 개인주의다. 다 네. 각자 자기의 눈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각자의 생각의 충돌일 뿐이다. 뭔가 더 앞선 차원의 생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 뭔가 각자 이제 아픔들이 있으니까. 돈후한 얘기하다가. 도누한 얘기하다가 돈키호테 얘기 나온 김에 돈키호테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야.